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세일즈 마스터 분들 말씀을 듣고 또 금방 우리 주진한 스타 마스터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형성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애터미가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저분들이 장차 애터미를 이끌고 갈 리더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창조적 소수, 즉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말을 주진한 스타 마스터께서 하셨는데요. 바로 애터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리티죠. 또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이 그런 창조적 소수 역할을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신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방 스타마스터 분들, 주진한 스타마스터하고 바로 세일즈 마스터 분들은 아주 큰 신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분들만 믿고 따라가면 저런 리더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저에게 주었습니다. 공부가 잘 된 분들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원래 우리 조상들이 쓰던 공부라는 의미하고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제 박광길 회장님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농구만도 못한 또는 연세대 고대 나온 사람이 농구만도 못한 상상력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공부라는 것은 몸의 훈련을 통해서 탁월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공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은 세 부분으로 공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머리도 몸이고 마음도 몸이고 또 육체도 몸입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어 수학을 한다, 학원에 보습학원 다 있나 하는 것은 무슨 공부만 하는 겁니까, 그게? 머리 공부만 하는 거예요. 머리 공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머리 공부는 잘해도 공부 잘하는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어제 우리 회장님이 똑똑한 바보라고 그랬는데 그 똑똑한 바보가 돼요. 실제로 머리 공부하고 마음 공부는 무지하게 쉬워요. 근데 몸 공부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강의 끝나고 요 앞에 나가면 완전히 거기가 굴뚝이 돼가지고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줘요. 맑은 공기 좀 마시려고 나갔는데 담배 연기만 잔뜩 마시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이나 담배 이 껍데기에도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써놨어요. 근데 담배를 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요거 머리 공부예요. 그렇죠? 그거 알아요. 마음 공부는 금방 됩니다. 내일부터 끊어야지. 그렇죠? 내일부터 끊어야지. 근데 이놈의 몸이 말을 듣질 않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몸 공부가 제일 어려워요. 몸 공부가 내일부터는 내가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지. 개뿔을 밤을 새서 공부해요. 금방 졸려가지고. 그래서 얘들 보면은요, 요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너 1시간만 하고 공부해야 돼. 그럼 알겠습니다. 1시간이 뭐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로는 공부해야지 그러는데 요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몸의 훈련을 통한 어떤 탁월한 경지에 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이 말씀을 하셨던 세일즈 마스터 분들하고 주진한 스타 마스터 분은 은행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논리가 정연하시죠. 아주 40대라고 그러셨는데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저 양반한테 무슨 허풍친다거나 해가지고는 전혀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은행에서는 이론만 안 맞아도 밤새죠 이게. 지금 대충 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주 세밀한 분들이니까 저분들한테 공갈치고 사기치고 허풍쳐가지고 사업하게 못합니다. 엄청나게 자세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모든 걸 알아보고 몸으로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런데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무지하게 좋아한다는 반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뭐 은행에 다닌 시험장군이 어떻게 그걸 또 좋아하는지. 아주 현명한 분입니다. 왜 현명한 분인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명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제 결의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이 자꾸 강의를 하고 머리 공부는 잘 돼요. 그리고 마음 공부도 잘 됩니다. 배팅 안 해야지. 그런데 몸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자꾸 그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이거 10만 포인트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거든요, 습관.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몸 공부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말 아시죠?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학. 그래서 그걸 대학을 사서삼경에 대학이라는 게 있죠? 그 대학을 제왕학이라고 그럽니다. 제왕학. 그런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아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대학은 경문이 있고 팔조목이라는 게 있어요. 경문은 대학의 아주 메인 테마입니다. 대학이라는 게 뭐다 하는 걸 한 줄로 딱 나오는 게 대학 경문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회장님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던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어르신들 계시니까, 대학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니까, 대학 지도, 대학의 도는, 여기가, 대학이라고 그랬으니까, 대학의 도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제명명덕하며, 명명덕. 우리 나이 있으신 분 금방 아실 거예요. 제친민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선. 그러니까 세 가지거든요. 제명명덕. 요 명은 형용사고 요 앞에 동사입니다.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그러니까 이 명자의 성선설인데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밝은 것이다. 그런데 삶에 찌들다 보니까 그것이 더러워졌으니 다시 그것을 밝히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교육을 통해서 제명명덕하며 제친민하며 백성과 친해지며. 어제 백성과 친해져야 백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친해지며. 주자는 이걸 새로운 신자로 해석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백성과 친해지며 제지어지선이다. 지선이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정의. 진리, 정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학의 경문인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팔조목이라고 그럽니다. 팔조목인데 잘 보세요. 몸의 훈련이 나중에 나와요. 몸의 훈련이. 요걸 달성하려면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돼야 이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첫째,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여기가 나오는 말입니다. 수신제가,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8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공부를 하는데, 맨 처음에 머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경물은, 나무 격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태를, 모든 사안을, 애터미 사업을 올바로 판단해서 지식을 얻고, 그 말이에요. 지식에 이르고. 그러니까 머리 공부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 공부 나오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수신이 나와요, 수신. 머리 공부, 마음 공부, 이건 되는데 수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수신이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제가 집을 가지런하게 하고, 집안을 편하게 하고,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니는 가장이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겠어요? 수신이 안 됐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국을 하고 평천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개념도 치국이 뭐고 평천화가 뭐냐. 그 당시에 이건 봉건제도 하에서 각 제후국을 국가라 그랬고, 하나의 제국을 천하라고 그랬으니까 제후가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금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듯이 지금 어제 스타마스터 분들하고, 세일즈 마스터 분들과 추진한 스타마스터 분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수신까지 됐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마이노리티, 즉, 창조적 소수로서 앞으로의 터미를 이끌고 갈 훌륭한 리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즉, 우리의 프로토타입이고, 우리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솝우화에 그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거 잘 아시죠? 늑대가 안 왔는데 자꾸 늑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았지만은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안 왔어요. 좀 또 거짓말하는구나.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거짓말을 할 때는 속는데 3번 이상 하면 안 속아요. 안 속는데 거짓말쟁이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을 말했을 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저 나라의 유왕, 12대 임금이 유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포사, 아주 절세 미인 포사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포사라는 여인, 엄청나게 미인이. 그런데 임금이 미인한테 빠지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그걸 경국지색이라고 그러는데, 미인은 어떤 사람이 미인인가? 우리 총장님 중에서도 지금 심각한 공주병에 걸려있는 분이 2분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공주병이 심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은 자신이 아가씨라는 환상에 지금 빠져있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어제같이 심각한 결의대회를 하는데 이걸 두르고 미인대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화사한 미소를 짓고 나가는 아주 중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또 여성 로얄 마스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대만에 가 있어가지고 그분의 이 공주병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미인이냐 아니냐 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데, 영국의 서머스트 모험이라는 대문필가가 있죠. 그분이 해놓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인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쪽팔리는 사람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여기 있는 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할까요? 자기 부인이 미인인지, 자기 남편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무죄예요. 서머스트 모험이 한 말입니다. 모든 미인들의 남편은 멍청하다.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은 미인과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이 중에 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남편은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주진한 스타마스터께서는 우리 부인은 얼굴이 받쳐주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주진한 스타마스터가 현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현명하다. 여성사업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남편은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남성 사업자분들은 자기 부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아, 나는 멍청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진한 스타마스터처럼 부인이 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회장님, 사모님은 미인이신가? 그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미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멍청한 것이 되고, 미인이 아니라 그러면 쫓겨나서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근데 포사라는 그런 미인을 얻어가지고 유왕이 거기에 푹 빠졌어요. 포사가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본 부인을 패하고 그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난리 법석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 포사가 웃지를 않아. 웃지를 않아. 미인은 웃지 않으면 더 이쁘거든요. 서시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더 이뻐요. 가끔 묘한 게 있어요, 미인은. 웃으면 좀 해퍼 보이고, 안 웃으면 훨씬 더 이뻐 보여요. 포사가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 알리는 수단이 봉화라는 게 있잖아요. 봉화. 봉화를 올려서, 아직 봉화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적으로 봉화불을 올렸는데, 각 주변의 제후들이 외적이 침입한 줄 알고 군사를 이끌고 허겁지겁 도성으로 왔어요. 수도로. 그러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는 무장수들이 아주 낭패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포사가 크게 웃었어요. 포사가 크게 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유왕이, 이야, 저걸 보고 포사가 웃는구나. 그래서 포사가 웃는 꼴을 보려고 계속 봉화를 올린 거야, 그냥. 계속. 심심하면 봉화를 올리니까 처음에는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아이고 이거 맨날 거짓말이구만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쳐들어왔어요. 견융족이라고 오랑캐족하고 그 다음에 그 원래 폐비를 당한 그 왕비의 아버지가 제후였거든. 거기서 연합군이 그냥 임금을 친 거야. 봉화를 올려봐야 한 놈도 온 놈이 없어요. 또 장난하는구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유왕은 거기서 맞아 죽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결국 그때부터 이제 주나라는 시들기 시작하는데요. 이와 같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3번까지는 속는데 4번 이상 안 속는다. 그럼 아까 전에 주진한 스타마스터께서 꽃이 오래가게 하려면은 병에 꽂았을 때 시든 꽃을 뽑아버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과를 박스로 샀는데 그 중에 썩은 것이 하나 있으면 그걸 골라버려야 되죠? 가만 놔두면 다 썩어요. 다 썩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10% 썩고 90%는 상하다. 그러면 그게 썩은 사과예요? 성한 사과예요? 썩은 사과로 취급합니다. 10%만 썩어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리더가 10%는 거짓말을 하고 90%는 참말을 한다. 그러면 저 리더는 445입에서 참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10% 거짓말을 하면은 90%를 참말을 해도 저놈은 거짓말쟁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제 우리 결의문에도 일체 사실 위에는 허풍치거나 뭐 포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게 포장하고 허풍치면 9마디는 참말을 하고 1마디가 거짓말이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 오늘 강의 제목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무슨 놈의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다 있나. 그런데 그거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브로큰 윈도우스 시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어제 누군가 그랬죠. 참 쓸데없는 실험을 많이 해요. 무지하게 심심한가 봐. 스탠퍼드 대학의 짐바르도라는 아주 이상한 실험만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미국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던 심리학자인데 1969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으슥한 골목에다가 자동차 2대를 세워놨어요. 2대를 세워놓고 똑같은 자동차입니다. 똑같은 2대를 세워놓고 그 본넷을 열어놨어요. 본넷을 열어놓고 똑같은 자동차 똑같이 본넷을 열어놨는데 자동차 하나는
유리창 하나를 조금 깨놨어요. 유리창 하나를. 그래서 그걸 비밀리에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했더니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차고 본넷만 열어놓은 자동차는 손을 안 대는데 유리창이 조금 깨진 자동차는 10분 후에 어떤 놈이 나타나서 배터리 떼가고 연속해서 4바퀴 떼가버리고 일주일 뒤에는 도저히 들고 갈 수 없는 철만 남았지 다 떼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창이 안 깨지고 본넷만 열어놓은 것은 손도 안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흠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차 전체가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짐바르도 교수는 그 실험을 해놓고 그냥 그 발표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2년에 윌슨하고 켈링 두 교수가 이상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걸 기억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범죄학자들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인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 뉴욕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 60만 건에 해당하는 살인 사건과 뭐 막 강력 범죄가 나는데 이걸 암만 때려잡아도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 근데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논문을 보고 그 당시 뉴욕의 교통경찰국장인 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논문을 보고 이 이론을 뉴욕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80년대 초에 그 뉴욕 지하철을 타보신 분 계시죠? 80년대 초에 뉴욕 지하철 타보신 분? 혹시 연세 드신 분? 뉴욕 지하철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 분도 안 계시나? 야, 역시 국내파 시들이구만, 이게. 그 당시 1980년대에 미국 관광 가이드에 보면은 뉴욕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말라는 게 들어있어요. 뉴욕 지하철에 들어가 보면요. 제가 마침 그때 들어가 봤어요. 온갖 데가 낙서가 없는 곳이 1cm도 없어요. 지하철 내부, 지하철 차량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 들어간 데서부터 완전히 페인트 낙서가 전부 욕설이에요. 죽일 놈, 살릴 놈, 뭐 어쩔 놈 전부 다 욕설로 낙서가 그냥 확 찔러있어요. 이게 지하철 차량인지 뭐 고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의자고 어디고 뭐 전부 낙서투성이. 그래서 건이라는 그 교통경찰국장이 지하철에서 엄청나게 많은 살인, 강도, 그 다음에 폭력, 절도 이런 게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깨진 유리창은 게 사소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범죄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우선 지하철에 낙서부터 지우자. 낙서부터 지우자. 무임승차하는 놈을 과감하게 때려잡고 무임승차 못하게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침 뱉는 놈, 껌 뱉는 놈, 지하철 바닥에 자빠져 있는 놈 전부 다 체포했어요. 사소한 잘못을 그 다음에 그 지하철에 오줌 싸는 놈 그 별놈이 다 있거든요. 가면 그때 저 지하철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야 이건 완전 범죄 소굴이에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자빠져 있는 흑인들 뭐 흥얼거리는 놈 구걸하는 놈 별놈이 다 있어요. 그건 살인 강도도 아니고 무슨 도둑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그 경범죄를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경범죄를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경찰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야, 지금 살인 강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오줌 싸는 놈 잡고 있냐 말이야. 그 지하철 그 낙서를 얼마나 많이 해놨던지 그걸 지우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상상이 안 가죠. 빈틈이 없이 낙서가 돼 있어요. 5년이 걸렸고 이 경찰국장은 낙서가 지워지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낙서를 지우고 무임승차하는 놈, 침 뱉는 놈, 자빠져 누워있는 놈 전부 단속을 하니까 단 1년 만에 지하철 범죄가 75%가 감소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소한 유리창 하나 깨지면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제가 진안에 있는 폐교에 갔다 왔거든요. 초등학교인데 아주 산골이에요. 산골인데 폐교에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많은 유리창을 다 깨놨어요. 어떤 놈이. 그 일부러 깨도 얼마나 힘드는데. 벽이란 벽은 낙서, 그 다음에 칠판은 다 떨어져 나가고 기물은 다 파괴되고 그렇더라고요. 또 재개발되는 그 도시 그 지역에 가보세요. 폐가가 있죠. 어느 놈이 깼는지 유리창은 다 깨놨어요. 이사 가면서 깨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문짝은 다 떨어져 있고, 어느 놈이 문짝을 뗐는지 몰라. 그걸 다 떨어져 있고. 그게 깨진 유리창이라니. 그 논문에 의하면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그걸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또 저 집에 유리창 깨도 되는구나 하고 다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성폭행, 강도 등 강력 범죄는 그것을 단속해서는 되지 않고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그래서 경찰국에서 그렇게 성과를 올리자 1994년에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줄리안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줄리안이 시장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뉴욕 경찰국의 경찰국장과 함께 뉴욕시에 적용합니다. 그 당시 강력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낙서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신호 위반하는 놈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취임 연설에 그게 들어있어요. 줄리안이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살인 강도도 막지 못한다. 그게 취임 연설이에요. 그 다음에 뉴욕에 그 당시 차를 몰고 가면 아주 신경질나 죽겠어요. 시커먼 놈이 본넷에 떡 앉아가지고 요청도 안 하는데 유리창 닦고 있어요. 유리창 닦는 거 있죠? 돈 내놓으라 이거야. 에? 그런 건 무지하게 많아요. 스프레이 칙 뿌리고, 스프레이를 칙 뿌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놓고 이렇게 유리창 닦고 있어요. 그런 놈을 사정없이 때려잡았어요. 길거리에서 소란 피우는 놈, 술 먹고 길거리에 자빠져 있는 놈, 마약 먹는 놈, 노숙자, 이런 걸 철저히 단속하니까 불과 1년 만에 뉴욕의 강력범죄가 40%가 줄어버렸어요. 40%가.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들어서 집안이 무너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 과연 요 논문이 발표되고 나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찬반 양론이. 미국의 장점은 그겁니다. 100% 지지한다거나 100%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찬반 양론이 진행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걸 네덜란드 대학에서, 이 그로닝겐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두 가지 실험을 했어요. 이제 6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2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골목에다가 자전거를 놔두고, 자전거에다가 여러분들 이 선정 광고 스티커 있죠? 자전거 손잡이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대학원생들 뒤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자전거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데 자전거를 깨끗한 골목을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자전거 손잡이에다가 그 쓸데없는 광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 자전거 타러 온 놈이 보니까 뭐 쓸데없는 광고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깨끗한 거리에서 스티커를 띄어서 길거리에 버린 놈이 33%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버리더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그냥.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골목인데 거기다 낙서를 잔뜩 해놓고 똑같이 자전거를 세워놔봤어요. 그 쓸데없는 광고 스티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랬더니 골목이 더러우니까 69%가 그걸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놈이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사람들도 행동을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더러우니까 그 사람도 더럽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하하, 이거 봐라. 이거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맞는데? 그러면 또 다른 실험을 또 했어요. 우체통이 있는데 깨끗한 골목을, 똑같은 우체통입니다. 골목을 깨끗하게 벤치라고 청소 잘 해놓고 우체통도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50유로를 넣었어요. 50유로를 넣어가지고 그 편지 봉투에 보면은 이렇게 이 주소 쓰는데 거기가 이 투명 비닐로 돼 있죠. 거기가 50유로가 딱 보이게 해가지고 우체통에다가 딱 이렇게 딱 걸쳐놨어요.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그랬더니 깨끗한 거리와 깨끗한 우체통이 있는 경우에는 약 15% 정도가 그 돈을 이렇게 싹 훔쳐서 가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골목인데 똑같은 우체통인데 그 주변에다가 쓰레기통을 어지러놨어요. 쓰레기를. 어지러놨더니 거의 30%의 사람들이 이마에 포켓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체통에다 낙서를 해놨어요. 또 이제. 어지러놓고 낙서를 해놨더니 더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무질서하면 무질서할수록 점점 사람들의 행동은 비정상적으로 되어 가더라. 그런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되어 가더라. 이것이 깨진 유리창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가정이건 이런 애터미 조직이건 국가건 간에 깨진 유리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유리창 하나 갈아 끼우면 되는데 그걸 안 갈아 끼우면 전체 유리창이 다 깨지고 결국은 조직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많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뭘로 막는다? 가래로 막는다. 처음에 호미로 막았으면 되는데 쥐구멍이 두 걸 무너뜨린다. 그렇죠? 쥐구멍 하나가 그 안 막으면 간다는데 안 막으면 두 개 무너져요. 그렇듯이 분명히 우리 애터미에도 깨진 유리창이 있습니다. 어제 배팅 결의대 그 배팅은 깨진 유리창이 사소한 유리창이 깨진 게 아니고 전면 쇼윈도우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걸 수리 안 하면 다 훔쳐가고 나중에는 가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전면 유리창이 깨져버린 거거든. 그걸 반드시 수리해야 돼. 여러분 손자병법의 손자를 아시죠? 지금부터 2500년 전 병법 중에서는 가장 지금 많이 익히는 게 손자병법입니다. 손자가 병법을 써서 이제 유포를 했어요. 춘추시대 말기인데요. 오나라 함녀라는 임금이 그걸 보고 손자를 불렀어요. 이거 당신이 쓰는 거 내가 봤는데 당신이 말만 그렇게 하는지 실제로 군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군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함녀가 그래. 그러면 우리 궁에 후궁들 180명 가지고 훈련시켜봐. 이렇게 된 거야. 후궁들. 그 아주 가냘프고 야리야리한 후궁들 있잖아요. 이 후궁 180명 훈련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18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놓고 90명으로 1중대, 2중대를 나눴어요, 손자가. 그래가지고 중대장을 왕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후궁 두 사람을 중대장으로 시켰어요. 1중대, 2중대. 그래가지고 그 궁녀들한테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왼손에 방패를 들게 하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게 했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킥킥거리고 거기서 이제 제시훈련을 한 겁니다. 우양우 좌양자 뒤로 돌아가. 개판이죠. 개판이. 손자는 다시 리더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북을 2번 울리면 이쪽으로 가고 3번 울리면 이쪽으로 가고 4번 울리면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라. 알았는가? 그래서 또 우양우 좌양자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다 보니 전혀 안 돼요. 전혀 킥킥거리고 웃기만 하지 전혀 안 돼요.
3번까지 했어요. 3번까지. 3번까지도 안 돼. 그러자 손자는 더 두 중대장을 목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목을 쳐버려라. 참수를 해버려라. 왕 함녀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1번 후궁, 2번 후궁인데 요 두 여자를 목을 잘라버리라 이거야. 이게 참수를 해버려라. 왕이 그냥 발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가 쫓아와가지고 냄새가 나도록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없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진중에 있는 장군은 왕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진중에 있는데 왕이 어떻게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래서 두 후궁을 참수를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참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두 리더를 참수하겠다 하고 참수를 시켜버렸어요. 나머지 후궁들이 완전히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훈련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인류 스파르타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스파르타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왕 함녀한테 보고했어요. 이제 우리 병사들은 왕께서 명령하시면 불꽃 속이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손자는 오나라 장군으로 임명이 되고 옆에 초나라를 치고 초강대국으로 부상해버립니다. 오나라. 그게 바로 요 유창 두 개를 갈아 끼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요거 안 갈아 끼우면 군대와 나부리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국가 기강이 다 무너지니까 요거 목을 잘라버려요. 어제 제가 이야기할 때 바로 싱가포르의 이관유, 즉 이광요 수상이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건설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 이게. 뇌물이 싱가포르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싱가포르 국민들, 측근들, 참모들 저분의 공이 워낙 크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 장관직을 해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자. 그런데 이광요는 이건 완전히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장관이니까 뭐예요? 장관이니까 뭐예요? 쇼윈도에 전면 유창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갈아 끼우지 않으면 싱가포르는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수장을 시켜버리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장관뿐만 아니라 그런 거와 관련된 데는 몽땅 수장을 시켜버리라고. 그게 바로 사소한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면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생각하실 겁니다. 제갈량 아시죠? 제갈량. 지금 저쪽 사천성 그쪽에 지금 그 전번에 지진 나가지고 뭐 하는데 그 제갈량 유비, 장비, 관우 거기 사당이 다 있거든요. 제갈량이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항상 이 총나라는 저쪽 중원, 조조가 장악하고 있는 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원을 치고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근데 제갈량이 가장 걱정이 이 협곡을 지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위나라 조조 군사에게 장악이 되면 보급로가 차단돼 버려요. 보급로가 차단되면 군대가 싸움을 못하죠. 그래서 고민이야 제갈량이. 이 보급로를 지켜줄 장수가 총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가 내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안 된다. 저쪽에 장수가 사마이, 즉 사마중달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난 지략가예요. 너는 젊고 패기는 있지만은 지략이 딸린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병서를 많이 읽었고 만약에 제가 그걸 못 지키면 제 목을 치고 우리 삼족을 멸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마속에게 보급로를 지키도록 했어요. 지키도록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로 사마중달하고 겨루지 마라. 너는 패기는 있고 용기는 있으나 지략이 사마중달에게 못 미친다. 그러니까 네가 지키려고 하는 땅은 이쪽은 절벽이 아니 이쪽에 접근해가지고 삼면이 절벽이니까 요 절벽 기슭에 진을 치고 있으면 위나라 군대가 못 온다. 못 오면 너는 그것만 하고 있거라. 내가 저쪽에 중원을 장악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속이 쑥 그 지형을 보니까 욕심이 덜컥 난 거야. 하하, 저 자식들을 유인해가지고 천멸을 시키고 내 능력을 한번 과시해야지. 그리고 산 기슭에다가 진을 치라고 그러는데 산 꼭대기에다 진을 쳤어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 진을 치면 저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치려고. 근데 사마 중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산 꼭대기에 진을 치니까 사마 중달이 산 기슭을 점령해가지고 공격을 안 해. 공격을 안 해. 공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 꼭대기에 물이 없잖아. 물이 없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거 죽을 판이야. 그래가지고 사마 중달 위나라 군사를 치다가 대패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보급로가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 총나라는 제갈량은 후퇴를 해서 중원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모든 장수들이 마속을 용서해 주라. 젊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젊으니까. 또 제갈량이 자기가 자식처럼 사랑하던 장수였어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걸 용서해 주면 총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읍참을 마속을 참수하도록 명령합니다. 그것이 읍참, 그러니까 울면서 마속을 참수하다. 그러면 읍참 마속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갈량은 얘기합니다. 나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저놈을 살려주면 군 기강이 무너지면서 총나라는 그대로 망한다. 그래서 결국 참수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깨진 율창이에요. 그것도 전면 율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우면 군대가 완전히 망한다. 따라서 우리 도처에 깨진 율창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지러진 쓰레기통, 저쪽에 화장실 지저분한 거, 담배꽁초 아무나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품위를 결정하는, 담배꽁초 그 자체가 품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버리면 다음날 계속 버린다. 그러면 계속 버린다. 그런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길거리에다가 요 쓰레기를 하나 갖다 놨더니 순식간에 거기가 이만큼 쌓이더라는 거야.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하면은 전체가 따라서 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결의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 세일즈 마스터, 우리 주진한 스타 마스터 아주 프로토타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한테 깨진 유리창이 무엇인가? 나는 게으름인가? 또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인가? 나는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인가? 등등이 전부 깨진 유리창이 됩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